듀얼 디스플레이가 달려있는 생산성 끝판왕 노트북을 찾았습니다. 구조상 발열 관리가 잘 돼서 성능이 정말 뛰어나고요. 터치에 펜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가격까지 꽤 합리적인 노트북을 한 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데스크탑으로 작업 많이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듀얼 모니터 쓰다가 싱글 모니터 쓰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게 노트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듀얼 모니터가 탑재된 노트북 사용하다가 싱글 모니터가 탑재된 일반 노트북 쓰면은 이게 또 답답해지더라고요. 이게 뭐 듀얼 모니터라고 하니까 이게 휴대용 모니터 얘기하시는 거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제품 자체에 두 개의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는 젠북 듀오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젠북 듀오는 2019년도 말에 1세대가 나왔었는데 굉장히 특이한 제품이었지만 1세대답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했어요. 썬더볼트도 지원하지 않았고요. 보조 디스플레이 각도도 애매했고요. 터치하고 펜을 지원하긴 하지만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터치펜이 지원 안 됐고요. 그리고 인텔 10세대 CPU가 포토샵이나 기본적인 작업을 하기에는 꽤 괜찮았는데 프리미어 같은 좀 고사양 작업을 돌리기에는 조금 아쉬운 성능의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젠북 듀오 2세대 제품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단점들을 다 개선했고 편의성도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가격까지 듀얼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는데 이 가격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 합리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ASUS의 젠북 듀오 14인치 2021년도 모델인 이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노트북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ASUS의 젠북 하면 바로 알루미늄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 젠북 듀오도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제작되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들어요.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로고를 중심으로 빛이 이렇게 회전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지문이 좀 잘 묻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품을 이렇게 딱 들어보면 입에서 무겁다는 말이 자동으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측면의 두께를 봐도 두껍다는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14인치 디스플레이에 1.5kg이 넘으니까 요즘같이 가벼운 노트북이 인기 있는 시대에서는 당연히 무겁고 두껍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14인치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12.6인치 디스플레이까지 총 2개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는 제품이잖아요. 게다가 이번 2021년도 모델은요, 드디어 별도의 전원 충전 포트가 사라지고 2개의 썬더볼트를 지원합니다. 이 단자를 통해서 USB-C 타입으로 충전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GPU처럼 외장 그래픽카드를 따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이걸로 모니터 확장을 하거나 썬더볼트 도구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 모두 이 단자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활용도가 되게 많이 올라갔네요. 혹시 한물간 썬더볼트 3 탑재된 게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썬더볼트 4네요. 그리고 생산성을 중요시한 제품답게 풀사이즈의 HDMI 단자하고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에 USB-A 타입 헤드폰 단자까지 있습니다. 뭐가 없어서 아쉽다는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진짜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함정 카드가 발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USB-A 타입이 젠 2가 아니라 젠 1이고요. 그리고 SD카드 슬롯의 속도가 조금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고 속도가 한 30MB/s 이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별도의 리더기가 없으면 불편할 정도로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디스플레이가 2개인 것만 특이한 게 아니라 이 힌지 구성도 조금 특이한데요. 요즘은 냉각 성능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키보드 타이핑할 때 자세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트북 덮개를 열 때 하판이 살짝 들리는 이런 에르고 리프트 방식이 적용된 제품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젠북 듀오 2021년도 모델도 그런 건데 특이한 점은 다른 제품보다 바닥이 조금 더 많이 들리고요. 그리고 보조 디스플레이도 한 번 더 들리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 디스플레이가 한 번 더 들리는 이 힌지 구조는 1세대 때는 적용이 안 됐던 건데 그때 이 디스플레이 각도가 좀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시야각이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보조 디스플레이가 별도로 들리게 하면서 시야각을 개선했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시야각만 개선한 게 아니라 이 들린 공간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면 2개의 쿨러에서 공기가 빠져나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 덕분에 쿨링 성능이 되게 향상이 됐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외장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것도 아니고 내장 그래픽카드 모델로 배틀그라운드를 50에서 60프레임 가까이 뽑고 있으면서도 온도를 65도 선에서 유지된다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만약 시야각을 더 개선시키고 싶으시면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 거치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거치대의 무게는 100g이 조금 안 되는데 젤패드 방식으로 제품 뒤에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받침대를 들게 되면 훨씬 더 높은 각도로 거치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보조 디스플레이를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전 무게가 좀 늘어나더라도 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거치대를 붙이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 에르고 리프트 힌지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제품을 바닥에 뒀을 때 제품이 좀 이렇게 안 흔들리게 설계를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하판에 있는 지지대 2개가 그렇게 마찰력이 높지도 않고요. 이렇게 덮개를 열면 요 지지대 하나가 바닥에 대이고 여기는 이 부분이 바닥에 닿이기 때문에 여기 튀어나온 돌기 부분의 마찰력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제품이 좀 잘 밀린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이 바닥하고 닿는 부분의 마찰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FHD 디스플레이에 sRGB 100%에 NTSC 72%를 만족하고요. 팬톤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라 그래픽 작업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이 쨍한 글레어 방식은 아니고요. 덜 쨍하지만 눈에 반사가 적어가지고 작업하기에 좋은 논글레어 방식이에요. 보조 디스플레이는 메인 디스플레이하고 가로 픽셀은 1920으로 동일하지만 세로가 515픽셀로 가로가 훨씬 더 세로보다 길죠. 그리고 밝기는 메인 디스플레이와 보조 디스플레이 둘 다 400니트로 꽤나 밝은 편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노트북의 밝기가 300니트인 걸 생각하면 400니트 정도면 꽤 괜찮은 편이에요. 전작 보조 디스플레이 밝기가 300이었는데 이제 400니트까지 올라가가지고 시야각도 개선되고 결코 어둡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 디스플레이 각도가 조금 더 많이 개선돼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놓고 실사용 조건에서 보조 디스플레이가 되게 선명하게 잘 보여요. 그리고 전작에는 보조 디스플레이만 터치하고 펜을 지원했는데 이제 보조 디스플레이와 메인 디스플레이 둘 다 터치와 펜을 모두 지원한다는 게 정말 좋아졌네요. 아 진작 이렇게 해주지.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스티커가 디스플레이의 일부를 가리는 것 같은 거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뭐 이건 불편하면 떼면 되니까요. 다만 보조 디스플레이의 색공간은 메인 디스플레이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이거 눈으로 봐도 차이가 좀 나는데 얼굴 색이 확 죽죠. 그래서 보조 디스플레이는 보조용이지 그래픽 작업은 메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걸 권장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젠북 듀오 2021년도 모델에서 진짜 좋아진 거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되게 편리해졌습니다. 이 젠북 듀오의 두 개의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설정에 가보면 이렇게 한 개의 모니터가 아니라 두 개의 모니터로 잡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모니터에 이렇게 다른 화면을 띄워 놓을 수 있고요. 원하면은 이 하나의 화면을 위아래로 길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길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건 조금 손에 익으셔야 되는데 이 상단에 있는 창을 마우스로 누른 다음에 아래로 살짝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아래 전체 화면으로 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아래 디스플레이로 보낼 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손을 떼면요 위아래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시 살짝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전체 화면을 누르면 위에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뜨고 이렇게 전환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서는 왼쪽에 그냥 간 다음에 손을 떼면은 밑에 화면 전체로 이렇게 창이 들어가고요. 다시 위로 올려가지고 왼쪽으로 간 다음에 조금 더 내리게 되면 밑에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어떤 칸에 이 창을 넣을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 세 칸 중에서 제일 오른쪽 칸을 선택하게 되면 정확히 이 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밑에 있는 상태에서도 여기서 이 위로 가는 거에 넣으면 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가고요. 다시 이렇게 내려가지고 밑에 내릴 때 오른쪽의 절반 이렇게 하게 되면 딱 오른쪽 절반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직관적이고 편리합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좀 아쉬워가지고 이 듀얼 모니터 기능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써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진짜 싹 사라졌어요. 근데 좌우가 아니라 상하 듀얼 스크린을 이렇게 써보시면 조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작업 표시줄입니다. 지금 작업 표시줄이 메인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위와 아래를 연결해주는 중간에 일부가 이 작업 표시줄 때문에 잘리게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강아지 얼굴이 이 작업 표시줄 때문에 잘리게 됐죠. 그럴 때는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작업 표시줄에서 작업 표시줄 잠금이 원래 체크가 돼 있으면 해제를 해주시고 작업 표시줄을 밑으로 이렇게 끌면은 이제 강아지 얼굴이 제대로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손상된 부분이 없게 하려면 작업 표시줄을 이렇게 밑으로 끌어야 돼요. 그래서 젠북 듀오의 전체 화면 모드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작업 표시줄을 밑으로 내려놓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젠북 듀오의 듀얼 모니터 기능을 제대로 좀 써보시면 이제 일반 노트북 되게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상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와 같은 그래픽 작업을 할 때 정말 신기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컨트롤 판넬이라는 기능입니다. 이건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라이트룸이나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할 때 이렇게 보조 모니터에 별도의 컨트롤 판넬을 띄우는 방식인데 브러쉬의 크기도 조절할 수도 있고 브러쉬의 경도, 글자 크기 또는 레이어 투명도나 레이어 확대 축도나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터치로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컨트롤 패널 설정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진짜 나한테 맞춰서 세팅만 해놓으면 진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컨트롤 패널 자체는 포토샵에서는 꽤 괜찮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보조 모니터를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아래 디스플레이를 타임라인 바로 사용하는 겁니다. 보통 노트북이라면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해야 될 거고 좁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타임라인도 많이 안 보이고. 근데 이 제품은요, 이렇게 밑으로 끌게 되면 밑에는 타임라인이 들어가고 위쪽에는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재생하게 되면 타임라인 바가 가면서 영상도 꽤 끊기지 않고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FHD의 영상 편집을 이렇게 별도의 어댑터도 꽂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간다는 거는 꽤나 놀라운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편리한 게 뭐냐면 여기서 컨트롤과 물결 무늬를 누르면 상단 모니터 전체는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데 쓸 수 있고 밑에서 타임라인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편리한 점입니다. 근데 이거는 게이밍 노트북이 아니잖아요. 내장 그래픽 카드로 어떻게 프리미어 프로를 제대로 돌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요, MX450 외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된 모델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CPU가 내장 그래픽 카드만으로 프리미어 프로를 꽤나 그럭저럭 돌려냅니다. 지금 디스플레이의 품질을 100%로 이렇게 할 거고요. 지금 제 채널에 올라오는 수준의 FHD 영상은 이렇게 끊김없이 편집이 가능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색보 정도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꽤나 효과가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잘 돌려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FHD이고 4K로는 영상 편집 못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영상에서 꽤나 복잡한 편에 속하는 4K 프로젝트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지금 타임라인만 보셔도 좀 장난이 아니죠. 이거를 이렇게 2분의 1 50% 화질로 설정하고 꽤 안 끊기고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 편집을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중간에 뜨는 것들을 다 이렇게 문제없이 재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 이 노트북에서 4K 영상 편집을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수준이에요. 키보드는 사실 전작인 젠북 듀오 1세대도 꽤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좋아요. 스트로크의 길이도 꽤 길고요. 타건감도 꽤 훌륭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작 1세대에서는 오른쪽 시프트 키가 반으로 이렇게 잘려가지고 좀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시프트 키도 이렇게 확장이 돼가지고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터치패드가 작아서 처음에는 좀 아쉬웠어요. 이 보조 디스플레이 전체를 이렇게 터치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보조 디스플레이 터치패드가 제스처까지 이렇게 다 지원을 해가지고 와, 진짜 이번에 젠북 소프트웨어 개발팀이 많이 애썼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근데 다만 위아래 이렇게 전체 화면 모드로 하게 되면 옆쪽에 조금 픽셀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전체 화면이 아닌 것 같이 보인다는 그런 아쉬운 점하고, 요 보조 디스플레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뜨는 메뉴들이 이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안 보인다, 이런 점들은 좀 아쉽긴 한데 나중에 개선이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좀 개선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젠북 듀오는 영상 초반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전용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해가지고 필기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필기가 가능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360도로 돌려가지고 뒤집어 놓고 필기를 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 제품은 힌지가 360도로 뒤집어지진 않아요. 그 대신에 따로 뒤집어 주지 않아도 이 보조 디스플레이가 눌러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 위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필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키보드가 이렇게 눌러져 가지고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여기 키보드 잠금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키보드를 눌렀을 때 아무런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필기를 할 때 키보드 부분을 대어도 되니까 뭐 꽤나 편리하게 필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피랍도 지원하고 에이수스에서 이 소프트웨어 지원에 꽤나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스타일러스 펜의 전원을 공급하는 게 뒤를 이렇게 열어보면 우리가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AAAA 건전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그리고 윈도우 자체에서 그렇게 뛰어난 필기 앱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드로우보드, 원노트 정도로 간단한 필기 정도는 괜찮지만 스타일러스 펜을 메인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기보다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꽤 괜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이 스타일러스 펜이 어디에 붙는 데가 없나 싶어서 좀 여기저기 붙여봤는데 여기에 이렇게 붙고요. 근데 이걸 붙이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커버를 닫았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여기 자석 위치가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붙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 펜은 노트북 어디에 붙여서 사용하라고 만든 건 아닌 것 같고요. 파우치 내부에 넣어가지고 휴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으로 보입니다. 제품의 사운드는 꽤 좋은 편이에요. 최대 볼륨 자체는 높진 않지만 소리의 명가라고 할 수 있는 하만카돈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 들어보세요. 사실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바로 CPU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 테스트하다 보니까 꽤 고성능 작업에도 온도가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뒷면을 좀 분해해서 보니까 히트파이프는 하나지만 두께가 꽤 굵고요. 두 개의 팬으로 열 관리를 하고, 특이한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조 디스플레이가 올라가면서 거기로 이렇게 통풍이 잘 되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놔서 공기순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네벤치 R20 기준으로 멀티코어는 2000점이 넘고 싱글코어는 550점, 3D마크 테스트 기준으로는 CPU의 성능인 피직스 코어가 13779점, 그래픽스 코어가 5815점이나 나왔네요. 게임을 돌렸을 때도 성능은 꽤나 놀라웠어요. 근데 오버워치는 낮은 상태에서 굉장히 프레임 유지가 잘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훈련장에서는 100프레임 이상 유지가 되네요. 그리고 실제 게임을 해봐도 60프레임을 훨씬 넓게 유지를 할 수 있고, 이때 온도가 70도도 안 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원활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양 게임으로 유명한 배틀그라운드도 최소 옵션이긴 하지만 프레임이 한 40에서 60프레임 사이이고, 교전 중에 프레임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원활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할만한 수준은 되는 겁니다. 내장 그래픽카드로 이 정도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는 이 제품이 얼마나 그 CPU의 성능을 잘 뽑아내면서 온도를 잘 관리를 하는지 알 수가 있죠. 배틀그라운드를 이렇게 돌리는데 온도가 70도가 안 넘어요. 물론 그 정도 쿨링 성능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쩔 수 없이 소음이 좀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외에 이 제품에 대해 특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저궤동 카메라가 탑재돼가지고 얼굴 인식을 통한 윈도우 헬로 기능 지원하고요. 그리고 램은 LPDDR4X가 탑재된 만큼 따로 확장은 불가능한데, 특히 이번 타이거 레이크 CPU는 이렇게 온보드 방식인 LPDDR4X 메모리랑 호환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램 확장 안 된다는 거는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장 공간인 M.2 NVMe SSD 슬롯도 하나가 있네요. 추가는 안 됩니다. 제품의 가격은 램이나 CPU나 저장 공간, 외장 그래픽카드 유무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지만, i5 모델의 512GB의 SSD, 16GB의 램에 윈도우까지 포함되어 있고 외장 그래픽카드가 아닌 내장 그래픽카드 모델의 가격이 여러분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이 듀얼 디스플레이까지 탑재되어 있는 제품인데 가격이 150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나요? 요즘 1kg에 가까운 초경량 노트북들의 가격이 150만 원이 훨씬 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의 무게는 조금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의 가격이 이 정도다? 전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성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으면 10만 원만 추가하면 되고요. 1세대 때 보조 디스플레이의 각도라든지 키보드 시프트 키 모양이 마음에 안 들었다든지, 썬더볼트가 지원이 안 됐다든지, 성능이 아쉬웠다든지, 디스플레이의 밝기라든지 여러 아쉬웠던 점들이 이 세대에 와서 다 개선됐기 때문에 전 이 제품 테스트 할수록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내 생산성을 좀 올릴 수 있는 괜찮은 노트북 없나 하시는 분들한테 이 제품 꽤나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댓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